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증인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양심 선언을 요구받았다고 지인에게 토로한 녹취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패널 네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최진영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곽 전 사령관의 육성 녹취 내용과 여당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참 할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누구는 나한테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냐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 어찌됐든 간에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 속사정이 많은데 지금은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는다. 이로써 홍장원의 메모 조작에 이어 곽종근의 진술 조작까지 내란죄 주장의 핵심 근거들이 모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오염의 주범은 바로 민주당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의 저 녹취 내용에서 핵심은 누구는 나한테 양심 선언을 하라는데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누구가 누구냐인 거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야권 인사라면서 이 답변 회유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이게 고교 동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양심 선언이란 말 자체는 뭐 별로 문제가 없는 얘기죠.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예. 그런데 그 전후 맥락을 좀 보면 만약 고교 동기들이 했다? 그러면 내란죄로 엮겠다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바로 그 다음 날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뭐 박선원 의원이 곽종근 사령관을 찾아가서 유튜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분명히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관에 있는 요원, 아니 인원들을 좀 밖으로 빼내라. 이런 얘기를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 예. 이렇게 들었는데 바로 받아서 바로 그 옆에 박선원은 잘 안 들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박선원 의원이 국회의원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병준이 바로 받아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단 말이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얘기한 그 맥락을 보면 바로 그리고 또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김병주 의원이 이미 그 유튜브에서는 그냥 약속도 없이 예. 간 것처럼 예.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로 사정 그 전날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찾아가기로 하고 우연에 간 것처럼 만나서 하는 것처럼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니까 그런 전후 맥락을 이렇게 보면 뭔가 민주당 측에서 야당 측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합니다. 현재 추정입니다. 예. 누구도 지금 누가 전화했는지 어떤 내용을 해달라고 한 건지 양심선언의 내용이 뭔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렇게 현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뭐 회유 의혹 제기하면서 내란죄 핵심 근거 오염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곽종근 전 사령관 측에서 해명한 내용, 고등학교 동창들이 나한테 얘기한 거다. 이거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시나요? 뭐 일단 철진한 조작론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사실관계는 다 밝혀졌는데 자꾸 뭐 조작으로 몰아가고 싶은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고요. 또 고등학교 동창이 뭐 압박을 했던 회유를 했던 또 야당이 회유를 했던 그건 중요한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거짓말을 하라고 했느냐 아니면 솔직하게 양심 선언을 하라고 했느냐 그것이 당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냐인데 일반적으로 변호인 같은 경우는 형사사건의 변호인 맡으면 의뢰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상황은 진실하게 진술을 자백하고 사실관계를 밝혀야지만이 양형에 참조가 되는 것이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 있고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너가 부인해봤자 처벌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사실대로 얘기하자. 뭐 이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뭐 조작론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저는 또 곽종근 특수사령관이 그런 말을 해요. 애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는데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본인도 이런 내란 행위를 하고 싶지 않았을 건데 군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에 의해 죽고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많다 이런 건 결국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하는 좀 측은지심도 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최진영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이어지는 네. 통화 내용에서 보면은 그 얘들이 나를 내란죄로 엮으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얘들이라는 게
그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얘기한 것처럼 고교 동창이라고 한다면 그게 다소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양심 선언이 아니고 비양심 선언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얘들이 어떻게 고등학교 친구들이 될 수가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을 엮겠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친구들이 내란으로 엮을 능력과 자격이 됩니까? 결국 내란으로 엮고 실질적으로 지금 내란으로 수사받게 한 건 누구죠?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란으로 엮는다는 주체는 민주당이라는 것이 사실상 전후 맥락상 거의 추정되고 거의 사실상 간주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그 당시 지금 그 707 그 김현태 특임단장은 선수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에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보호해주겠다.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 변호인을 변호사로 붙여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호해주겠다는 취지는 공익제보자로 해서 형을 감면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공익제보자로 접수조차도 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변호인을 붙여준다라고 했다가 그 변호인도 실질적으로 선임해주지 않았다라는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와 같은 그 녹취록이 공개된 배경이 아니냐. 처음에는 민주당에 협조를 해줬더니만 토사구팽 당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와 같은 녹취록을 공개했다라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상식에 부합하는 해석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옆에서 많은 양심 고백을 하라고 했지만 사실상 민주당에 투항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이후에 바로 김병주 의원 그러니까 본인의 어떻게 보면 예전에 상사했던 사람이 찾아와서 했을 때에 협조해줬다고 보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것이고 그러한 것이 보면은 민주당으로 인해 가지고 핵심 증인이 오염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겠습니까? 네, 곽종근 전 사령관 녹취를 둘러싸 이렇게 파장이 커지는 이유는 국회의원을 끊어내나 이 진술이 나왔던 게 곽종근 전 사령관의 입으로부터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가를 핵심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이 쏠리는 건데 탄핵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조윤선 변호사님? 글쎄요. 저기 이미 곽종근 그 특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법정에서 이미 진술을 한 바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에게 직접 지시를 해서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진술을 한 바가 있고요. 그 진술이 현재로서 번복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나와 있던 각종 일종의 의혹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양심 선언을 하라고 했다. 라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진술서가 변경되거나 법정 진술이 변경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여지고요. 또 기본적으로 곽종근 사령관의 그런 진술 하나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겁니다. 그 진술 자체는 곽종근 사령관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 그 당시 군인들이 함께 들었다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진술은 각종 진술 조서를 통해서 남아 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만 그러한 진술을 들었던 게 아니라 많은 다른 군인들의 진술을 통해서 보강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다른 국정원 차장이라든가 여러 진술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내란 사건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 결과, 심판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언제 나올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검찰에 탄핵 심판 심리를 위해서 국무위원들의 수사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검찰이 거부를 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거부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아마도 검찰 같은 경우는 헌재에 협조하고 싶지 않았을 것으로 봐요. 협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출했을 것이지만 좀 중립적인 모습으로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또한 헌법재판소도 이미 심리가 종결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여요. 만약에 자료를 요청하려고 한다면 변론을 재개하듯이 재개 절차를 거친 이후에 요청했다라고 한다면 모양새가 더 좋았을 건데 재개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도 좀 잘못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검찰도 헌법재판소 재판 이후에 또 추가적인 수사가 됐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죠. 그래서 둘 다 그렇게 적절한 대응을 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애당초 국회와 헌재가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한 게 한 총리 선고를 늦추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었거든요. 노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현재 의도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좀 여러 사람이 얘기했고 저도 얘기했지만 가장 빨리 결론 내렸어야 할 그런 사안이거든요. 가처분 신청도 빨리 결론을 열흘 이내에 내렸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고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만약 그 결론을 내렸다면 휴상목 대행 관련된 논란도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태까지 끌고 있는 걸 보면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 저 이승훈 변호사 잘 지적하셨습니다. 이미 변론이 종결됐는데 무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검찰 수사 기록을 송부받을 수 없다는 건 헌법재판소법에 정해진 겁니다. 예. 근데 그걸 위반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검찰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료가 이미 제출돼 있는 거 똑같은 자료가 이미 제출돼 있다고요. 네. 윤 대통령 그 탄핵 심판 사건 관련해서 그런데 왜 또 그걸 다시 제출 요구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벌이는 거죠? 그런 걸 추정해 보면 헌재 의도는 결국 이 한 총리 관련 선고를 자꾸 좀 늦추려고 하는 거구나 예. 하는 그런 거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게 다른 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짧게 예.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하세요. 싶은데요. 민주당이 침대 축구식 그 재판 지연 전략에 대한 검찰의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요. 검찰이 지난번에 그 기록을 내준 것 자체가 잘못이죠. 그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의 지연 전략이 더 이상 먹히지 않고 결국 현재 있는 상 기록을 가지고 다음 주까지는 결정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네. 조현선 변호사님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세요? 글쎄요, 저는 이번 그 검찰의 그 증거 관련된 진술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그렇게까지 빨리 당겨질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 그 한덕수 총리의 선고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이후에 네. 순차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내통 발언을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친명계는 이 대표 발언을 엄호하는 반면에 비명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이런 것들하고 당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거, 협상으로 제시한 거 이런 걸 맞춰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 아니 뭐 짰다는 거 증거는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이지. 내통까지는 아니어도 예. 상당한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둑으로 치면 진짜 악수 중에 악수를 두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만들었던 여러 종류의 공든 탑들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체포동의안 가결 사강 전에 예. 이 비명계와 검찰 사이에 어떤 내통이 있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비명계 인사들을 두루 만나면서 비명계 끌어안기에 나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왜 이 시점에 저런 얘기를 했다고 보십니까? 조금만 더 인내했었는데 인내를 못한 거죠. 예. 첫 번째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짰다는 증거는 없고 추측이라고. 네. 아무런 근거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명계 의원들이 검찰과 짤 이유가 없잖아요. 뭐 때문에 짜겠습니까? 그 무슨 이유가 이익이 있다고. 본인 스스로도 그때 그 직전에 불체포 특권 행사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공언해놓고 이 표결을 앞두고서는 부결해달라고 읍소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참 본인이 여러 가지로 말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밖에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걸 보면 비명행사 공천이라고 지난 총선 공천 때 예. 그것이 네. 결국은 이에 대한 보복이었다 이런 걸 얘기한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비명계 인사들을 만나서 뭔가 화합의 움직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비명계 인사들 만나면서 통합 화합의 행보를 보이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본인의 속마음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한 거죠. 예. 네. 이때까지 행보와 언급은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아우뚱하고 아리송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말을 했다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게요. 저도 이제 통합 행보를 하던 와중에 견제구를 날린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건 팩트에 가깝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나왔을 때 마치 우리가 기각시켜 줄 테니까 그 대신 당대표를 사퇴해라. 뭐 이런 요구들이 사실상 물밑에서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견제는 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견제에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낙연 대표가 뭐 임기단축 개헌이라든가 또 권력 분산을 요구하면서 마치 이재명 대표만 개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견제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현재 시점에 대해서 자신감도 있지만 또 자신을 향해서 자신으로만 견제가 네. 들어오기 때문에 뭐 여당에서도 들어오고 야당에서도 모두 다 이재명 대표, 즉 1위 후보를 향해서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경계심, 이걸 차원에서 좀 강한 발언을 좀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벌써부터 계엄령을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이와 같은 것은 의도적으로 이른바 개딸들의 수박 색출 지령이다 이렇게 지금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예. 실제로 지금 그 친명 행사, 친명 횡재, 비명 횡재라고 네. 하는 지난 그 총선 이유를 공천에 대한 이유를 스스로 자백한 것.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를 재개하면서 야당의 1위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직접 저격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높이는 그런 전략을 얘기하는데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 부분 공감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여론 보면은 특히 비호감이 높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저격을 함으로써 결국 그와 같은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계엄을 했지만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대통령을 한다고 하면은 비상계엄을 비롯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특별한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 또한 제도적으로 할지 아니면 본인의 직접적인 어떤 팬덤을 통해서 할지는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한동훈 대표로서는 자기 정치를 한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어쨌든 본질적으로 봤을 때에 본인 이재명 대표로서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당내에 있었던 신삼김을 비롯한 비명계에 대해서 사실상 이미 견제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본인을 지지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지령을 내렸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부산을 찾았습니다. 야당 대표와 여당 지자체장의 만남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먼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표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죠. 감사합니다. 북극 항로 문제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가운데 중요한 문제에 속합니다. 박형준 시장께서는 이 북극 항로 문제가 시급한 문제라기보다는 중요한 문제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당부도 없이 냉담하게 대응을 했다는 것은 우리 부산 시민들을 냉대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상당히 실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당이 부산에 대한 애정이 없다거나 그렇게 폄훼하시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재명 대표는 북극 항로 계획을 시급하다라고 주장을 좀 했고요. 박형준 시장은 글로벌 도시 특별법이 더 시급하다 이러면서 온도차 보이고 신경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난 다음에 박형준 시장이 이렇게 좀 주장을 하시니까 좀 우리 시민들이 생각한 거 아니지 않냐라면서 실망감 드러냈고 민주당에서는 이건 거 아니다, 예의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거든요. 조윤선 변호사님,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그 이재명 대표가 부산 경남권 발전에 관심이 없었다면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지도 않았겠죠. 직접 내려가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것 자체가 저는 관심이 있었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지난번에 있었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동남권 발전을 위해서 그 방안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미 북극 항로 개척에 대한 그런 주장을 먼저 말씀을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만남에서 주요 의제 중에 하나로 북극 항로에 대해서 주되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물론 부산시장께서 말씀하신 글로벌 도시 특별법의 경우에도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당장 부산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답을 못 드렸을 수는 있지만 언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북극 항로의 경우에 강조했던 부분은 이런 물류의 경우에는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북극 항로가 이제 개척이 되고 그 부분을 부산이 선점할 수가 있다면 부산 경제 발전에 더욱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왜곡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이 대표의 부산 방문을 두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얄팍한 정치 꼼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최근 한국갤럽이 발표한 이 대표 지지율이 35%였는데 PK 지역만 놓고 보면 26%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대표의 부산 행보가 부산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그래서 영향을 준다면 오히려 좀 득보다 실이 많은 그런 만남 아니었겠습니까? 저기 끝나고 나서도 공개적으로 저렇게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 예. 나오지 않습니까? 예. 부산시장 께서는 뭐 이건 뭐 우리 현안은 아무 이런 방구도 그렇죠. 없이 이렇게 했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뭐 전체적인 내용을 잘 어떤 내용이 말이 오갔는지는 확실히 좀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예. 이재명 대표로서는 PK 지역 지지율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지지율도 나왔습니다만 공약이 문제인 거죠. 지난번 글쎄요 꼭 그것이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부산에서 피습을 당하고 헬기 손 가지고 한참 동안 문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는지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금정구청장인가요? 예. 거기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그렇게 장담을 했었는데 엄청난 차이로 졌었죠. 그런 걸 보면 이 대표로서는 어쨌든 부산 공약, 부산을 포함한 PK 지역 공약이 굉장한 그런 어떤 관건이기 때문에 네. 뭐 조기 대선이 열리든 다음에 뭐 대선이 열리든 어쨌든 부산은 한 번쯤은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관위 관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 열린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선관위의 전직 고위직 공무원들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이 자녀 사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어떻게 답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왜 거짓말했습니까? 지금 따님 어디 계십니까? 중앙위원회 사무처에 보직 배제된 채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따님 사퇴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자진 사퇴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본인의 의사 저는 따님 사직서 내게 해줄 겁니까? 제가 결정한 문제는 본인은 네, 보신 것처럼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총장 자녀 사퇴시킬 거냐 물음에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은 선관위에서도 선관위 뭐 법적인지 선관위 법인지 모르겠는데 채용 취소 어렵다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채용 취소가 그러면 어려운 부분이라면 그냥 이대로 계속 그냥 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마 징계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또는 부정 불법 채용과 관련한 어떤 증거가 부족한 부분들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가족 회사라고 돼 있다라고 본다면 국민들도 분노하고 저도 좀 황당할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사무총장 아들이어서 되고 처장 딸이어서 되고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이 자체적으로 좀 개혁안을 내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선관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굉장히 클 것으로 우려되고요. 이걸 꼭 개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